첫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라는 분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법원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S사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메신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협력업체는 S사의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S사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으나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S사와 A씨의 법정 싸움은 시작됐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인 서희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S사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바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신 운전기사분이신데요. 협력업체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프리랜서 기사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원 감축 통보를 받고 해고가 되셨고요. 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당사자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구제 신청을 각하했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기사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에 불복하여서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저희는 운전기사분을 대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왔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분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모바일 앱을 매개로 해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전통적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사업자라는 제3의 영역으로 오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이 향후 늘어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분쟁의 선례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라는 단어는 사실 법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명칭 여하 불문하고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업무의 내용을 누가 정하느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느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느냐, 보수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입증 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근로 실질을 드러내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잘 확보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에 사실 근무하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먼저 해고가 되셨던 거고요. 나머지 기사분들도 몇 달 차이 안 나긴 하지만 다들 해고가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셔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셨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사건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사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사건 당사자분이 사용자로 지목한 그 업체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넘어야 되는 산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근로관계라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두 당사자의 1대1 관계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업체 하나가 온전히 이 사건을 다 수행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제공하는 회사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기사들의 인력을 어떻게 보면 제공해주는 협력업체, 각기 다른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운영한 사업이다 보니 이 복잡한 계약구조 뒤에 숨어있는 사용자가 진짜 누구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윤을 획득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것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사실 패소를 하고 나서 당사자분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저희도 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항소심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항소심에서 주안점을 뒀던 것은 일반적인 콜택시의 경우에 승객으로부터 콜을 받아서 콜을 배분해주는 사람이 사람이었다면 그게 이제 앱 알고리즘으로 변모했다라는 것만 차이다. 이분들이 일한 방식은 정말 콜택시 운전기사 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허가를 해줘서 PPT 변론을 통해서 주된 사실관계들과 증거들을 다시 이제 현출해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관련 주장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 당사자분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원 감축 통보는 부당해고다 라고 보았던 중노의 판정이 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노무 제공자와 굳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대법원 판결문에도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아마 이 사건의 그러한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련했고요. 솔직히 이 당사자분이 해고되신 게 2019년 7월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게 올해 7월이니 총 5년 소요된 것이고요. 되게 오래 했던 사건이어서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게 사실 가장 좋았고, 이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정말 앞으로 나올 다른 사건들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 달라서 이 사건 판결이 하나 나왔다는 이유로 다 승소할 것이다거나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판례가 좀 초석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법원이 변화하는 노동 환경,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근로자성 판단에 나서게 되기를 좀 희망하고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될 다양한 권리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법원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초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건 판례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판단 기조가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사건들을 수행하시는 변호사님들, 저 포함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